선생님, 사과 한 알에 5,000원. 병원 한 번 다녀오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요즘. 평생 모은 내 돈의 가치가 매일 밤 사라지는 것 같다는 공포. 혹시 느껴보셨나요? 10년 전 쌈짓돈 7천만 원을 은행에 고이 넣어두셨던 옆집 박 선생님. 지금 그 돈으로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 전세금도 감당하기 힘들어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왜 똑같은 시기 누군가는 자산을 3배, 4배로 불렸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오직 상위 1% 부자들만 공유하는 돈의 시스템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 방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부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만의 비밀, 포트폴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내 노후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평생 모은 돈의 무게가 세월의 무게와 같다고 믿으셨나요? 흙 묻은 손으로 혹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꼬박꼬박 은행에 쌓아 올린 그 시간의 탑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성이라고 그렇게 믿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그 믿음이 평생의 후회가 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새벽을 누구보다 먼저 열던 이순자 여사. 오래 잃은 둘인 그녀에게 시장 좌파는 세상 그 자체였고 생선 비린내는 아들 민준을 키워낸 훈장 같은 향기였다. 남편 일찍 여의고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 그녀의 유일한 자랑은 낡고 너덜너덜해진 통장 여러 개였다. 그 안에 빼곡히 찍힌 숫자들 1억 5천만 원. 순자에게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시린 새벽에 불던 칼바람이었고 아들 약값 때문에 굶었던 저녁이었으며 터진 손 등에 붙였던 반창고의 총합이었다. 영옥 언니, 봤어? 우리 민준이 드디어 장가간대. 저번에 선본 처자가 마음에 쏙 든다네. 단골 국밥집에서 오랜 친구 박영욱 여사에게 국밥을 퍼주며 순자는 얼굴 가득 한바구음을 지었다. 영옥은 교사였던 남편과 평생을 해로하다 5년 전 사별하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순자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어머, 잘됐다 순자야. 이제야 내 고생 끝나는구나. 집은 어떡한데? 걱정 마. 이 이순자가 누군데. 저놈 대학 보낼 때도 안 쓴 비상금이 있어. 통장에 1억 5천 딱 꽂혀있지.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주고도 남을걸. 내 통장이 우리 민준이 인생 답안지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지켜온 자부심이 가득했다. 영옥은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순자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언뜻 스치는 그림자가 있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돈을 가만히 묶어두는 게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만 잊지 마시오. 그땐 그저 고지식한 남편의 잔소리려니 했던 말이었다. 며칠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음에 쏙 드는 신혼집을 찾았다는 들뜬 목소리였다. 순자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당장 계약하자고 큰 소리를 쳤다. 다음 날 순자는 가장 아끼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은행으로 향했다. 4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이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은 순자의 통장을 보며 연신 대단하시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순자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이 돈으로 아들 전세금을 좀 빼주려고 하는데 수표로 바로 가능하지? 네, 어르신, 물론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아파트 전세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요. 알아. 그래도 1억 5천이면 20평짜리 전세는 넉넉하지 않나?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민준님께서 알아보신 아파트 전세금이 3억 원이라고 하던데요. 순간 순자의 세상이 멈췄다.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었을 거라고 젊은 친구가 뭘 잘 모르는 걸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뭐라고? 3억? 아니, 10년 전만 해도 그 돈이면 경기도에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았어.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해? 어르신,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연평균 7% 넘게 올랐고 그 여파로 경기도 전세금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돈을 모으시는 동안 돈의 가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셈입니다.
직원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자의 눈에는 통장 맨 마지막 줄에 찍힌 1억 5천만이라는 숫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숫자가 한순간에 무력한 낙서가 되어버렸다. 은행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과일 가게 앞에 붙은 사과 한 알 5천 원이라는 팻말이 유독 아프게 눈을 찔렀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요즘 평생 모은 내 돈의 가치가 매일 밤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공포가 순자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이후 순자는 웃음을 잃었다. 민준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했다. 텅 빈 좌판을 보며 한숨만 내쉬는 날이 늘어갔다. 그런 순자를 보다 못한 영옥이 어느 날 그녀의 집을 찾았다. 순자야, 너 무슨 일 있지? 며칠째 얼굴이 반쪽이야. 영옥의 따뜻한 물음에 결국 순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평생의 서름과 허탈함,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본물처럼 쏟아졌다. 언니, 나 어떡해. 내가 평생 뭘 한 건지 모르겠어. 난 그저 아끼고 안 쓰고 은행에 꼬박꼬박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 통장이, 내 인생이 전부 오답이었대. 내 1억 5천이 이제는 반쪽짜리 답안지가 되어버렸어. 순자는 아이처럼 오열했다. 영옥은 말없이 순자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 뒤 영옥은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가죽 노트를 한 권 들고 나왔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손때가 묻은 노트였다. 순자야, 이건 우리 영감이 남긴 유산이야.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이 담긴 거지. 영옥은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여러 가지 기록이 적혀 있었다. 1990년 1억 원의 가치 vs 2024년 1억 원의 가치. 만약 1억 원을 그대로 은행에만 넣어두었다면 그 돈의 실제 가치는 3분의 1 토막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은행 예금은 돈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조용히 죽어가는 무덤이다. 순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영옥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 영감, 퇴직금 절반으로 이 아파트 전세를 얻고 나머지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10년 전에 나 몰래 다른 곳에 넣어뒀었어. 나는 그때 당신 미쳤냐고, 그 큰 돈을 어쩌려고 그러냐고 바가지를 긁었지. 너처럼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라고 믿었으니까. 영옥은 노트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S&P 500이라는 낯선 영어와 함께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우리 영감은 말했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국이라는 작은 연못에만 배를 띄우지 말고 태평양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사는 것과 같은 펀드에 돈을 넣어뒀던 거야.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냥 매달 우편으로 오는 수익률 보고서만 쳐다봤지. 영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장을 펼쳐 순자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현재 계좌 잔고가 적혀 있었다. 순자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였다. 총 평가 금액 5억 8천만 원. 순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똑같은 1억 5천만 원이었다. 똑같은 10년의 세월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순자가 땀 흘려 돈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영옥의 돈은 스스로 일을 하고 몸집을 불리고 자식을 낳아 거대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언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사기 아니야? 아니, 이건 시스템이래.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모르고 오직 상위 1% 부자들만 공유하는 돈의 시스템. 그들은 절대 돈을 은행에 재워두지 않아.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야. 부동산, 주식, 펀드, 심지어 빚까지도 이용해서 말이야. 우리 영감은 그걸 책에서 보고 깨달았던 거고. 영옥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다.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빚을 내고 그 빚을 갚는 능력이 충분하기에 더 큰 부를 쌓는다. 반면 서민들은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느라 평생 허덕인다. 2020년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겁에 질린 사람들이 돈을 뺄 때, 부자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헐값에 주식을 사들였다. 정보의 차이, 금융이해력의 차이가 그렇게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이었다. 순자는 낡은 통장과 영옥의 노트를 번갈아 보았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통장이 초라한 실패의 증거처럼 보였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영옥에게 물었다. 언니, 그럼 나는 평생 뭘 한 거야? 그 한마디에 순자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한,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 영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의 주름진 손을 힘껏 잡았다. 순자야, 넌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야. 돈에도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길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야. 그것은 위로이자 아픈 진실이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구도 돈이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저 아끼고 저축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 사이 부자들은 그들만의 비밀 과외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시스템을 배우고 대물림하고 있었다. 순자의 실패는 그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구조적인 비극이었다. 며칠 뒤 영옥은 순자와 민준을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추해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아, 이건 내가 너한테 빌려주는 거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내 엄마랑 같이, 이 할미랑 같이 돈 공부 시작하는 거다. 이 돈이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게 만들어야 해. 그게 이 돈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영옥의 손을 잡았고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순자의 부엌 작은 식탁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 공부가 시작되었다. 영옥의 남편이 남긴 낡은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아내와 내 친구가 이 글을 볼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겠지.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오.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시오.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소. 당신들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니까. 순자는 더 이상 좌판에 앉아 한숨 쉬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영옥의 집으로 가 함께 경제신문을 읽는다. ISA, 연금저축 같은 낯선 단어들을 배우고 환율을 확인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진짜 인생 답안지를 써 내려갈 첫 페이지를 넘긴 것이었다. 여러분의 답안지는 지금 몇 페이지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의 아침은 서늘한 물안개로 시작된다. 올해 73세 김철민 선생은 그 물안개가 거치는 풍경을 보며 직접 내린 드립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 38년간 교편을 잡았던 그는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다. 그의 노후는 명품 시계나 고급 외제차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갈치 시장의 이순자 여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단단한 자신감이 서려 있다. 그의 노후를 지탱하는 것은 통장 속 잠자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저편에서 잠들지 않고 일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보, 오늘 점심은 읍내 나가서 막국수나 한 그릇 할까? 당신 좋아하는 감자전도 곁들여서. 아내 이수희 여사가 텃밭에서 방금 딴 상추를 씻으며 묻자 철미는 신문에서 눈을 떼며 흔쾌히 대답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상식. 30년 지기 동료 교사이자 친구였다. 상식이.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철민아, 나다. 다름이 아니고 혹시 내가 염치불구하고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아들 녀석 사업이 또 잘못되어 급전이 필요한데 이미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꽉 차서 더는 나올 구멍이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260만 원은 부부 생활비와 병원비로도 빠듯한데 자식 문제까지 터지니 죽을 맛이라고 했다. 철미는 묵묵히 친구의 하소연을 들었다. 상식은 교직에 있을 때 누구보다 성실했고 월급날이면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을 찾아 은행을 순례하던 친구였다. 은행이 최고다. 안전한 게 장땡이지. 교사가 무슨 툭이냐?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전화를 끄는 철민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친구의 딱한 사정이 남 일 같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30년 전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던 자신과 친구의 오늘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때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막 지난 시절이었다. 동료 교사들은 모두 은행 창구 앞에 줄을 서 IMF 특판이라는 고금리 예금에 돈을 넣기 바빴다. 하지만 간마흔을 넘긴 젊은 교사 김철민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교무실 한편에서 낡은 경제 서적을 읽으며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의 하락, 책 속의 글자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깨달았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금고에 얼음을 넣어두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당장은 형태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져 버릴 물이라는 것을. 그는 아내 몰래 월급의 20%를 떼어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우량주 몇 개를 사 모으기 시작했다.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수인은 집이 떠나가라 뒤집어졌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 귀한 돈을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데다 던져요. 당장 다 팔아요. 가장 친한 친구 상식이도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철민이, 자네 정말 큰일 낼 사람이네. 우리는 월급 쪽에서 땅 한 평이라도 사려고 아등바등인데 자네는 허공에다 돈을 뿌리는구먼. 그러다 교감 승진 전에 길바닥에 나앉아 세상 모두가 그를 비웃고 걱정했다. 철민 자신도 때로는 흔들렸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가 가장 큰 고비였다. 그의 주식 계좌는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다. 매일 밤안에는 눈물로 잠을 설쳤고 상식은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며 당장 원금이라도 건지라고 성호였다. 철민은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봤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는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았다.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좋은 기업의 가치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믿음. 그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남들이 버리는 우량주들을 헐값에 추가로 사들였다. 아내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친구는 그를 보고 미친놈이라며 혀를 찼다. 시간이 흘렀다. 거짓말처럼 세상은 회복되었고 주식시장은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아올랐다. 2015년 어느 봄날 철민은 아내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 지난 15년간의 투자 기록이 담긴 파일을 묵묵히 건넸다. 처음 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의 계좌는 온갖 풍파를 겪어내고 4억 원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 있었다. 수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과 남편이 아끼고 아껴서 부은 적금 총액의 몇 배가 되는 돈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날 이후 철민의 외로운 투자는 부부의 든든한 노후 계획이 되었다. 다시 현재 2025년 춘천의 집. 철민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남편의 어깨를 수희가 조용히 감쌌다. 상식 씨 전화였죠? 또 안 좋은 일 있나 보네요. 사는 게 팍팍한 모양이야. 연금만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네. 철민은 매달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식들 손 벌리지 않고 두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며 살기에는 빠듯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철민 부부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30년간 꾸준히 갖고 온 금융자산이 이제는 연금보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매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배당금이 나오고 펀드 수익이 쌓여 돈이 스스로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것이다. 그들은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이다. 철민 부부에게 부자들의 시스템은 비밀 과외 같은 것이 아니었다. 도서관 낡은 서가에 꽂혀있던 책이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들을 수 있었던 경제 뉴스의 한 토막이었다. 진짜 비극은 시스템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혹은 애써 외면했던 것이라고 철민은 생각했다. 성실하게 땀 흘려번 돈을 그저 은행에 쌓아두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지난 시절의 통념이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의 노후를 발목 잡고 있었다. 며칠 뒤 철민은 상식을 춘천으로 불렀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한참이나 예시하기를 나누던 철민은 조심스럽게 서재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왔다. 그가 30년간 직접 기록해온 투자 일지였다. 상식아, 내가 자네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네. 그건 자네를 2번 죽이는 일이야. 대신 이걸 빌려주겠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는 마지막 동료애라고 생각해주게.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시간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으로부터 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기록. 거기에는 성공의 기록뿐만 아니라 2008년의 처절한 실패와 고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상식은 한참 동안 노트를 넘겨보다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철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안다. 행복한 노후는 은퇴 후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지식과 용기,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 지어올리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다. 가장 평범한 월급쟁이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 자신의 삶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현명한 어른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시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내가 사는 집 한 채, 그리고 은행 예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특히 거주용 주택에 묶여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을 가진 분들의 지갑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이분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거의 6대4 많게는 5대5까지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돈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을 때 부자들의 돈은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상품 속에서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위험하게 막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묻어두거나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지수펀드에 꾸준히 돈을 넣는 식이죠. 단기적인 등락에 마음 졸이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묵묵히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은 현금 보유 비중이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돈을 굴려야 부자가 된다면서 현금은 왜 많이 가지고 있냐고요? 그분들에게 현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모두가 공포에 떨며 주식이나 부동산을 헐값에 내놓을 때 그들은 바로 이 현금을 가지고 좋은 자산을 줍듯이 사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현금인 셈이죠. 우리는 불안해서 현금을 쥐고 있지만 그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현금을 준비합니다. 생각의 출발점부터가 다른 겁니다. 결국 부자들의 자산 관리는 한마디로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세워두고 금융자산이라는 성장 엔진을 계속 돌리면서 위기 상황에 쓸 수 있는 현금이라는 비상금을 항상 준비해두는 것. 이 세 가지 바퀴가 함께 굴러가니까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수십억대 자산가처럼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의 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에만 묶여있지는 않은지, 잠자는 내 돈을 조금이라도 일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지,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다짐. 바로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이 10년 뒤 우리 선생님들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해 돈에 대해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순자 여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김철민 선생님의 현명하고 여유로운 노후 준비에 큰 부러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김철민 선생님의 선택이 절대 영화에나 나오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누구나 오늘 당장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가 사는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금융 교육 정책들을 이미 많이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 공부는 일부 부자들만 하는 거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금융과 친해져야 한다고 나라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춘 여러 정책들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꼭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는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라는 아주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복잡하게 느껴지는 상속이나 증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이나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며 유혹하는 불법 투자 사기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제 사기 사례와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드린다고 하니 정말 든든하죠.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교육기관까지 직접 찾아가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은행의 금융 전문가분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계신 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요즘 식당이나 카페, 심지어 병원이나 은행에 가도 사람 대신 주문을 받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네모난 기기 때문에 당황하셨던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전국의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에서는 바로 이런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간편하게 보는 방법까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최신 디지털 금융교육을 아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각 시도별로 자체적인 노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금융상담센터라는 곳에서 빚 때문에 밤잠 설치며 고민이신 분들의 부채 상담도 해드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윤택하게 꾸려나갈지 재무 설계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제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어르신들의 금융 문제 해결사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에 외출이 번거로우시거나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금융감독원의 기금융교육센터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꼭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잠깐만 도와달라고 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영상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두신 귀한 자산을 어떻게 잘 지키고 또 불려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안전하다는 생각에 은행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이순자 여사님의 사례처럼 10년 전 1억 5천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돈을 가만히 묵혀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돈을 잘 나눠서 투자하는 지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범죄심리학과 교수님께서는 금융교육이야말로 온갖 사기 피해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예방주사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노리는 나쁜 사기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똑똑해서 절대 안 당해 이렇게 자신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 심리적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기 사례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서 경각심을 바짝 높이고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한 자산운용사의 전 대표님은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들이 그 돈을 스스로 지키고 더 불려나갈 수 있는 지혜를, 즉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돈을 우리 자식들이 허투루 써버리거나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당해서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경제신문도 펼쳐보고 투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건강한 대화 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눈물과 김철민 선생님의 평온한 웃음은 결코 드라마에나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이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첫걸음이 앞으로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제가 우리 채널의 총괄 대리로서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세월이 얼굴에 새긴 깊은 주름은 내가 살아온 치열했던 날들의 훈장입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려 거칠어진 손맛이는 사랑으로 쌓아 올린 삶의 역사입니다. 그 땀과 눈물로 일군 귀한 세월.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분의 전혀 다른 노후를 마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 그 가치를 잃고 쓰러지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봐야 했던 이순자 여사님의 먹먹한 한숨과 마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지혜로운 선택으로 황혼의 언덕에서 흔들림 없는 평온과 자유를 만끽하고 계신 김철민 선생님의 온화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어찌 이순자 여사님의 눈물이 남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은 단순히 돈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한 술 더 넣으려 남들처럼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해 주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버텨온 당신의 모든 시간을 그 피와 땀으로 얼룩진 세월의 무게를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처절한 허망함이었을 겁니다. 그 귀한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철민 선생님의 미소는 어떻습니까? 그 미소는 단지 돈이 많아서 나오는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존엄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과자 하나, 예쁜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줄 수 있는 자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는 자부심, 바로 그 행복이 잔잔한 미소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이순자 여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그저 운이 나빴던 남의 일로 치부하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철민 선생님의 현명함을 원래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라며 미리부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김철민 선생님의 오늘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과 용기라는 두 단어에서 시작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내 피땀 어린 재산을 지키겠다는 관심, 그리고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작은 용기. 바로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김철민 선생님과 같은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기 위한 따뜻한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기 위해 수많은 금융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을 걸어 나도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용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 문을 두드리는 작은 실천.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당신의 10년, 20년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꿋꿋하게 살아오신 당신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이 작은 첫걸음이 훗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후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쌈짓돈을 쥐어주는 든든한 어른으로, 세상 가장 존경받는 부모님으로 당당히 서는 빛나는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혼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고 일어나면 병원비 걱정, 자식들 걱정에 모아둔 돈은 그대로라
한숨부터 나오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2억 원이 1년도 안 돼 연기처럼 사라지고 매달 400만 원씩 빚만 쌓이는 지름길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작년에 명예퇴직한 62세 박 이사님의 실제 이야기이자 이미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뛰어든 공인중개사 시장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편의점보다 많은 이곳에서 폐업조차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처참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그 다음은 바로 선생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박영수 부장은 정년보다 2년 먼저 회사의 명패를 반납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버틴 단단한 자부심과 퇴직금 2억 원이 그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갑옷이라 믿었다. 아내 이순자 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으니 세계 일주라도 한번 할까? 영수의 너스레에 순자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세계 일주는 무슨, 당신 이제 하고픈 거 하면서 편히 쉬어요. 난 당신 밥이나 따뜻하게 차려주면 그게 행복이지. 하지만 30년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내에게 편히 쉬는 법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공허함이 시린 겨울 공기처럼 폐부를 찔렀다. 동네 공원을 어슬렁거리다 들어온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점잖게 앉아있는 동년배의 모습이 영수의 맘에 불을 지폈다. 그래, 이거다. 평생 사람 상대하며 쌓은 짬이 있는데 건물 몇 개 중개하는 게 대수겠어. 그날 이후 영수는 미친 듯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달렸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밤새 책을 파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저 열심이라면 뭘 해도 될 사람.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다. 1년 뒤 영수는 떡하니 합격증을 받아왔고 순자는 동네방네 떡을 돌리며 자랑했다. 우리 영감, 늦깎이로 고시 합격했어요. 신도시 상가 1층, 가장 목 좋은 코너 자리에 박영수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번듯하게 걸렸다. 권리금 5천, 보증금 3천. 남은 돈으로 최고급 소파와 책상을 들여놓고 대형난 화분으로 입구를 장식했다. 퇴직금 1억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아깝지 않았다. 박 부장이 아닌 박 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 비용이라 생각했다. 개업 첫날, 순자는 손수 만든 팥 시루떡과 돼지머리 편육을 상에 올리고 큰 절을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하시는 일 번창하게 해주시고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영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호언장담했다. 걱정 마. 내가 딱 3년 안에 당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줄 테니.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사무실 문을 연 첫 달.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영수는 짐짓 바쁜 척 서류를 뒤적이고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시간을 죽였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를 힐끗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면 순자가 꼬박꼬박 보온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다. 여보, 식사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 오후엔 손님 좀 오려나? 순자의 해맑은 질문에 영수는 가슴이 서늘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었다. 그럼 아까 오전에 한 팀 보고 갔어. 거의 계약할 것 같아. 거짓말은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영수의 핸드폰은 광고 전화로만 뜨거웠다. 사장님, 월 50만 원만 내시면 매물상단에 노출해드립니다. 사장님, 블로그 마케팅으로 손님을 끌어모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비 100만 원을 썼다. 통장 잔고는 매일 줄어드는데 문의 전화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월세 200만 원, 관리비 3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협회비와 식대까지. 숨만 쉬어도 매달 400만 원 가까운 돈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이번 달에는 계약 한 건도 못했어요? TV를 보던 영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야. 저번에 말했던 거, 그거 하기로 했어. 다음 주에 도장 찍기로.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수의 어깨를 주물렀다. 다행이다. 우리 아들 다음 달에 상견례 하는데 아버지 체면은 서겠네. 아들의 결혼. 영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들 내외에게 번듯한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꿈은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와 소주병을 땄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비친 통장 잔고가 비수처럼 눈에 박혔다. 2억 원이던 퇴직금은 어느새 7천만 원 남짓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창업 8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달려온 가장의 어깨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느리감이 될 처자가 인사차 사무실에 들르겠다는 아들의 전화 한 통이 영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텅 빈 사무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먼지 쌓인 상담 테이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준단 말인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실패를 어떻게 아들 앞에 증명한단 말인가. 그날 영수는 처음으로 사무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늘 큰 계약건이 있어서 강원도까지 출장 좀 다녀와야겠어. 며느님한테는 다음에 꼭 보자고 전해주고. 순자는 아무 의심 없이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며 등을 두드렸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계약 꼭 성사시키고. 영수는 강원도로 가지 않았다. 그는 목적지 없이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한 눈물 너머로 아른거렸다. 한때는 저 수많은 아파트 중 하나를 제 손으로 일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아파트의 작은 불빛 하나에도 속해 있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종점에서 내린 그는 정처 없이 걷다 어느 낡은 시장 골목에 다다랐다. 해질녘 좌판을 정리하는 할머니들의 지친 얼굴 위로 따뜻한 불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평온한 풍경이 영수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한편 집에 홀로 남은 순자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다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다. 대출이자 연체 통지서. 붉은 글씨가 그녀의 심장을 핥히었다. 박영수 귀하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원리금 450만 원이 연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다 뭐란 말인가. 출장 간다던 남편, 매달 계약을 한다던 남편.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지서와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 광고비 독촉, 그리고 바닥에 깔린 또 다른 통장. 퇴직금이 들어있던 그 통장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영수가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은 불이 꺼진 채 어두웠다. 식탁 위에 순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찢어진 대출 통지서와 텅 빈 퇴직금 통장이 놓여 있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영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떨궜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의 타들어가는 심장 소리처럼 공간을 채웠다.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른 장작처럼 갈라져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여보. 영수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출장 갔다면서요. 큰 계약하러 갔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영수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바닥만 내려다보는 남편의 동그란 정수리를 보며 순자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당신한테 짐이었어? 힘들면 힘들다고 왜 말을 못했어요? 평생을 같이 산 내가 그렇게 못 미루었어요? 그 순간 억눌려왔던 영수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는 식탁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미안해. 순자야. 미안해. 당신한테만큼은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 회사에서 잘리고 아무것도 아닌 놈 된 거 당신한테까지 확인받고 싶지 않았어. 그냥 당신한테 마지막까지 멋진 남편으로 우리 아들한테 듬직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영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30년을 버텨온 가장의 자존심이 아내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통곡하는 남편의 등을 말없이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지독한 슬픔과 연민이었다. 한참을 울던 순자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가 영수의 무너진 세상에 다시 빛을 비췄다. 여보, 그게 당신 최선이었습니까? 날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버티고 또 버텼던 거. 그거면 됐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나한테는 전부였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이야기가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60년 넘게 살아온 네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바닥부터라도 내가 같이 가줄게. 다음날 아침 영수는 사무실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폐업 의사를 전했다. 속이 시원하지도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순자는 아침 일찍부터 콩나물을 다듬어 해장국을 끓였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오랜만에 따스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영수가 밥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순자야, 우리 진짜 세계 일주는 못 가도 동네 뒷산이라도 같이 갈까?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신 가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나한테는 세상 끝이지. 박영수 사장님의 2억 원은 그렇게 1년도 안 되어 사라졌지만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박 사장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네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걸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전쟁터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가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해 봄, 40년간 교탁을 지켰던 김철민 선생은 마지막 종례를 마쳤다. 아이들의 롤링페이퍼와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교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시원섭섭했다. 아내 오정숙 여사는 교문 앞에서 두부한 모를 들고 그를 맞았다. 여보,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시작이네. 철민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저 웃었다. 그에게는 매달 3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평생 나라의 봉직한 대가로 받은 이 연금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갑옷이라 믿었다. 하지만 4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던 몸은 편히 쉬는 법을 알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을 읽고 나면 오후까지 시간이 붕 떠버렸다. 무료함이 솜에 물 스며들 듯 온몸으로 퍼져나갈 무렵 동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기업을 다니다 몇 해 전 퇴직한 친구였다. 철민아, 나 이번에 신도시에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 열었다. 너도 연금만 믿고 있지 말고 뭐라도 시작해봐. 평생 애들 가르치던 꼼꼼함이면 이런 거 금방이야. 내가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친구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섞여 있었지만 사장님이라는 감투는 철민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아내에게 친구의 이야기를 넌지 꺼냈다. 여보, 우리도 상가 하나 얻어서 작은 커피 가게라도 해볼까? 평생 박봉이었는데 당신 호강 한번 시켜주고 싶어서. 정숙은 남편의 마음을 안다는 듯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저녁 먹고 산책이나 하면서 얘기해요. 그날 밤 부부는 동네 공원을 걸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평생 학생들 앞에서 분필만 잡았지. 언제 커피를 타봤어요. 장사를 해봤어요. 남들이 한다고 우리까지 빚내서 뛰어들었다가 이 나이에 길바닥에 앉으면 어떡해요. 우린 지금 있는 것만 잘 지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이랑 나,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 그거면 충분해요. 아내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철민은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내가 원했던 건 사장님 소리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이 평온한 저녁이었지. 며칠 뒤 철민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구석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연장 가방을 발견했다. 망치와 대패, 녹슨 톱, 어릴 적 아버지는 삐걱거리는 문이며 밥상을 뚝딱 고쳐주시곤 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철민은 무언가에 홀린 듯
삐걱거리던 집안의 작은 의자 다리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로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했다. 꼬박 반나절이 걸려 의자를 고쳤을 때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기묘한 성취감으로 가득 찼다. 나무가 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그날 이후 창고는 철민의 작은 공방이 되었다. 그는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러서 손을 베이기 일쑤였지만 나무 향을 맡으며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 평화로웠다. 첫 작품은 손녀를 위한 작은 책꽂이였다. 삐뚤빼뚤했지만 손녀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라며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이 무심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아빠의 두 번째 인생, 김목수님 파이팅.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다. 아들의 친구들이 댓글로 저희 집에도 하나 만들어주세요라며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재미삼아 원목 도마와 작은 선반 몇 개를 만들어 팔았다. 재료비를 빼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은 몇만 원 남짓이었지만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의 시간과 정성을 알아준다는 기쁨, 그리고 아내에게 이거 내가 나무 깎아서 번 돈이야 라며 소소한 용돈을 쥐어주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입소문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퍼져나갔다. 이제는 동네 주민들이 고장난 가구를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그의 작은 공방을 주민사랑방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철민은 거창한 간판을 내걸지 않았다. 그저 창고 문 앞에 느티나무 공방이라는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걸어두었을 뿐이다. 월세도 권리금도 광고비도 필요 없었다.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들어오는 소소한 수입은 부부의 외식비가 되고 가끔 떠나는 짧은 여행의 경비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철민이 공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며느리의 손에는 갓 쪄낸 시루떡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요.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책꽂이 놓을 예쁜 집으로요. 철민은 말없이 웃으며 자신이 얼마 전부터 짬짬이 만들던 아담한 식탁을 보여주었다. 이놈아, 이사 선물이다. 이걸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려라. 아들은 아버지가 만든 식탁의 매끈한 표면을 쓸어보며 문시호를 불켰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탁이에요. 그 어떤 명품 가구도 현금 다발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것보다 지금 땀 흘리는 모습이 100배는 더 멋져 보여요. 우리 아들한테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나 정말 행복해요. 철민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비록 강남의 아파트는 사주지 못했지만 그는 가족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풍경을 선물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에 올랐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김철민 선생님의 통장에는 매달 연금과 약간의 수입이 더해질 뿐이지만 그의 마음은 수억 원의 자산가보다 부유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를 늘리는 경주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평온한 오늘의 나를 만나는 여정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가장 빛나는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이사님의 이야기는 그냥 운이 나빴던 한 개인의 실패담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고 통계가 그 비극을 아주 차갑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님이 뛰어들었던 공인중개사 시장이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분이 55만 명인데 실제로 문을 열고 일하는 분은 11만 명밖에 안 됩니다. 5명 중 4명은 그냥 장롱 속에 자격증을 넣어둔 셈이죠. 그만큼 저 11만 개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국 편의점 수가 5만 개쯤 되는데 그거보다 2배나 많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새로 문을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2년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 한 해에만 15,000개가 넘는 사무소가 문을 닫거나 쉬었고 계산해보니 하루에 43곳씩 사라진 꼴입니다. 박 이사님이 월세 400만 원을 못 버티고 1년도 안 돼 퇴직금을 다 날린 게 어찌 보면 이런 거대한 시장 붕괴 앞에선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비단 공인 중개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까 50대, 60대 사장님들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대요.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엔 막대한 빚만 지고 쓸쓸하게 폐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어떤 금융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은퇴하고 창업하는 건 남은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이랑 똑같다고요. 옛날 직장 경력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드는 건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반면 김철민 선생님의 이야기는 노후의 행복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김 선생님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하셨는지는 우리나라의 너무나도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을 보면 오히려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9.7%입니다.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다른 나라들 평균이 14.8%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나라에서 정한 중간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김 선생님이 매달 받으시는 공무원 연금 35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와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안전벨트인 셈이죠. 친구가 유혹해도 무리하게 창업하지 않은 건 바로 이 안전벨트를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은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겁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돈을 버는 일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즐겁게 무언가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김 선생님이 창고에서 뚝딱뚝딱 시작하신 목공이 바로 그 조언을 그대로 실천한 완벽한 사례입니다. 처음에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혹시나 잘 안 된다고 해도 손해볼 게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손녀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장난감을 선물하고 아들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탁이라며 떡하니 만들어주면서 가족 사이가 더 좋아졌죠.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버는 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고요.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선생님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만족감과 성취감을 준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박 이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요, 막연하게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같은 희망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박 이사님 사례처럼 냉혹한 현실과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실하게 경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 선생님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취미나 배움, 동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노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1년 만에 몽땅 잃어버리는 빠른 실패의 길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에 소소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리지만 확실한 성공의 길, 저희 채널이 그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 이사님처럼 퇴직금만 믿고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허전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조급해지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국가 정책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가게부터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중장년내일센터라는 곳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40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내 경력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전문가와 상담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나라에서는 기업이 60살 넘은 분들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이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같은 것들이죠. 이러면 우리 시니어들은 새 직장에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은 인재를 얻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김철민 선생님처럼 소소한 수입이라도 만족감을 느끼는 삶, 그게 중요하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노노케어라고 해서 다른 힘든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거나 동네 시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있어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활동비로 29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게 큰 돈은 아니어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원하시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 관련 시설에서 예전 경력을 살려돋는 일인데,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고 70만 원 넘게 버실 수 있으니 현금 흐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한 전문가분 말씀이 은퇴하고 갑자기 창업하는 건 외로움과 조급함이 만든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바로 이런 정부 일자리들이 실패의 위험 없이 사회와 계속 연결되면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돕는 아주 효과적인 완충 장치가 되어주는 겁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행복한 노후의 핵심은 결국 배움과 사람에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40살부터 64살까지의 중장년들을 위한 정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지,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찾을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사귈지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곳이에요. 박 이사님이 혼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달리는 대신 이런 곳에서 동료배들과 함께 배우고 정보를 나눴다면 결과가 분명 달랐을 겁니다. 김 선생님께서도 목공 기술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거나 내 작품을 팔 곳을 찾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기관들이죠. 만약 정말로 창업을 하고 싶다면 박 이사님처럼 맨몸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같은 곳이 있는데, 신살 넘은 예비 창업가에게 사업계획서 쓰는 법부터 전문가 상담, 사무실까지 다 지원해줍니다.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최신 무기와 작전 지도를 들고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인데요.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달 35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김 선생님의 공무원 연금처럼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노후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국가적인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거죠. 박 이사님도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박 이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와 김 선생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저희 채널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하게 성공할 수 있다,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는 헛된 희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부와 각 지역의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앞으로 퇴직금 2억 창업 대신 재취업으로 지키는 법이라거나 월 70만 원 버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의 모든 것,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200% 활용 안내서와 같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위험하고 빠른 실패의 길이 아니라 안전하고 느리더라도 확실한 성공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숨 가쁘게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저만치 노을이 붉게 타오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갈 뿐이라고 쓸쓸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던 날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강물 위로 반짝이는 윤슬은 내일의 아침을 품고 있고, 강 저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은 당신이 피워낼 또 다른 꽃을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두 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처럼 인생의 붉은 노을 앞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한 분은 평생 일군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불씨를 안고 조급함과 외로움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불안한 밤들을 홀로 지새우며 결국 그 불씨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다른 한 분은 큰돈이 아니어도 세상과 손잡고
사람의 온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며 잔잔한 행복의 무늬를 그려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동료 어르신들과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발견했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이 나라를 일으키느라 당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어느 날 문득 멈춰 서 보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막막함.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박 이사님처럼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러 제도들은 단순히 돈 몇 푼을 쥐어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귀한 세월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존중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미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박 이사님이 외롭게 공인중개사 책을 파고들 때 누군가 옆에서 중장년내일센터의 문을 함께 두드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년배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길을 찾았다면 그분의 노후는 지금과 분명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김 선생님이 목공 기술로 작은 기쁨을 찾았을 때 50플러스 재단에서 더 큰 세상과 연결해 주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 내 재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이 그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후반전은 더 지혜롭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행복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떠밀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손 내밀어 줄 이웃이 있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입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벨트입니다. 저희 채널은 더 이상 대박 신화나 뜬구름 잡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손을 잡고 동사무소에 함께 가드리고 서류 한 장 쓰는 법을 옆에서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위험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당신을 안내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이 사회의 귀한 자산이자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나는 황혼을 위해, 그 찬란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저희가 항상 곁에서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식에게 준 돈 3억 때문에 평생 모은 연금까지 전부 날리게 생긴 60대 부부의 사연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경기도 성남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말에 덜컥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 3억을 빌려준 김영철 씨. 하지만 아들 사업은 1년도 안 돼 망해버렸고 김 씨 부부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혹시 지금 자녀에게 주는 돈이 사랑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의 노후는 물론 자식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십 년간 부자들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잘못된 경제적 지원은 자녀를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일 뿐이라고 말이죠. 이미 수많은 부모들이 이 방법으로 후회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당신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의 눈물을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희망동 골목, 새벽 어슴이 거치기도 전 박만수 씨의 작은 두부 가게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콩비린내와 구수한 두부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만수 씨에게 지난 40년의 세월이자 삶 그 자체였다. 이른 새벽부터 콩을 갈고 가마솥을 젓는 고된 일과,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저주한 적이 없었다. 이 작은 가게가 있었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민혁과
민준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 허리 또 쑤시는 거 아니야? 어제 병원 다녀와서 물리치료사가 무리하지 말랬잖아. 가게 한편에서 배추를 다듬던 아내 순영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만수 씨는 괜찮다는 듯 손을 휘 저으며 웃어 보였다. 이 양반아, 허리가 쑤신다고 이 두부를 안 만들면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 입에 뭐가 들어가겠어. 당신은 배추나 잘 절여. 오늘 저녁엔 민혁이네 불러서 두부김치에 막걸리 한잔 해야지. 참, 못 말려.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순영 씨는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의 고집은 누구도 꺾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고집이 곧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만수 씨의 작은 집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다. 큰아들 민혁과 며느리, 그리고 토끼 같은 손녀딸까지. 좁은 거실에 밥상을 펴고 둘러앉아 갓 만든 두부김치를 먹는 이 시간이 만수 씨 부부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 두부는 진짜 아버지 손맛 따라갈 곳이 없어요. 민혁은 연신 엄지를 치켜 세우며 두부를 입안 가득 넣었다. 대기업 부장으로 번듯하게 자라준 아들이었다. 비록 회사가 어려워져 몇 년 전부터 월급이 동결되고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부의 마음은 미어졌지만 그래도 제압발임은 하는 아들이 대견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내일 갈 때 또 싸줄게. 만수 씨는 아들의 밥그릇 위에 따끈한 두부 한 조각을 더 올려주었다. 그때 잠시 머뭇거리던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민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가족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그 대상에 포함된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만수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순영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40대 중반,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을 위기라니. 며느리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전부터 꿈꿔왔던 거잖아요. 친구랑 같이 작은 IT 스타트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해서요.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차마 부모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바닥을 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혹시 가게 보증금 빼서 1억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3년 안에 꼭 3배로 갚겠습니다. 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억, 그에게는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이 가게가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눈빛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그것도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부탁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옆에 있던 둘째 아들 민준이 발끈하며 나섰다. 형, 제정신이야. 아버지 가게 보증금 빼달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 아버지, 어머니 노후는 어쩌고. 민준아, 넌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형이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회사 생활만 하던 사람이. 형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만수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들 못해. 형제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만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는 큰아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평생 자식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자신이 없었다. 결국 만수 씨는 가게 보증금을 빼서 아들 민혁에게 1억을 건넸다. 평생을 의지해온 삶의 터전을 아들의 미래와 맞바꾼 것이다. 순영 씨는 밤새 잠을 설치며 불안해했지만 만수 씨는 우리 아들 민혁이가 누군데. 똑똑하고 성실한 놈이야. 금방 성공해서 우리 호강시켜줄 거다라며 아내를 다독였다. 그는 아들을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민혁은 사업 초기 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했다. 번듯한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몇 명 뽑았다. 가끔씩 부모님 댁에 들러 비싼 과일과 용돈을 건네며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강남에 아파트 사드릴게요 라고 호언장담했다.
만수 씨 부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가게를 잃은 허전함도 하루하루 줄어드는 통장 잔고의 불안함도 아들의 희망찬 미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민혁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야심차게 개발한 앱은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믿었던 친구는 투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민혁은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 1억이라는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민혁은 부모님 댁에 발길을 끊었다.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만수 씨 부부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아들이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수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박민혁 씨 아버지 되십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 돈 5천만 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갚지 않으면 아들 신변은 보장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험악한 목소리에 만수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남은 노후 자금을 탈탈 털고 둘째 아들 민준에게까지 손을 벌려 겨우 빚을 막았다. 민준은 울분을 토했다.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형 뒤치다꺼리만 하실 거예요? 저도 힘들게 살아요. 제 돈은 돈도 아니에요? 왜 항상 형한테만 모든 걸 다 퍼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도 아니에요? 민준의 절규는 만수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들들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도움이 더 필요한 자식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의 사랑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결국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꽁꽁 숨어 지내던 민혁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허름한 고시원의 작은 쪽방이었다. 문을 열자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방 한가운데 수염도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의 민혁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본 민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수 씨는 아들 앞에 조용히 앉았다.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의 퀭한 눈을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그저 아버지였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미련한 아버지였다. 만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혁아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에 민혁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만수 씨는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낡은 고시원 방 안, 두 부자의 울음소리만이 한동안 이어졌다. 그날 이후 만수 씨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지 않기로.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길은 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민혁에게 남은 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매일 새벽 함께 시장에 나가 일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혁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자신이 시장 바닥에서 허드레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선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벽 시장으로 나섰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리어카를 끌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 모든 것이 낯설고 고됐다. 하지만 민혁은 묵묵히 땀을 흘렸다. 7순이 넘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구른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차마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돈이 얼마나 고된 노동과 희생의 대가였는지를. 시간이 흘러 부자 푸즈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손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였다. 민혁은 더 이상 과거의 번지르르한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작은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느 늦은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만수 씨는 리어카를 끄는 아들의 넓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 등이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는데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만수 씨가 나지막이 아들을 불렀다. 민혁아. 네. 아버지. 아빠가 미안했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사과에 민혁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만수 씨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내가 너를 너무 약하게 키웠다. 돈으로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아비가 어리석었다. 정말 미안하다. 민혁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와락 껴안았다. 아버지의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골목길을 비추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부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아픔과 후회,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다음 날 민혁은 작은 봉투 하나를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가 몇 달간 시장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모은 돈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버지, 이걸로 다시 작은 두부 가게라도 시작하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이번엔 정말로 제가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만수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억만금보다도 값진 돈이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첫 결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 씨는 다시 희망동 골목의 작은 두부 가게를 열었다. 예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곳에는 이전보다 더 큰 희망과 웃음이 가득했다. 민혁은 낮에는 직장을 구하고 새벽과 저녁에는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왔다. 서먹했던 둘째 아들 민준도 다시 가게를 찾아와 형과 함께 웃으며 일을 거들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만수 씨는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간 나온 따끈한 순두부를 먹고 있었다. 옆에는 아내 순영 씨와 두 아들, 며느리와 손주까지 모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만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날이 참 좋았다. 그는 문득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아, 아빠한테 진짜 받고 싶었던 선물이 뭐였냐?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그게 아버지가 제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까? 만수 씨는 아들의 되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툭 쳐줄 뿐이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아들은 결코 다시 쓰러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막대한 유산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라는 날개임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남은 노후를 그 어떤 부자의 삶보다도 찬란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잘 가꿔진 난초 화분을 비출 때면 최정원 씨는 어김없이 클래식 라디오 채널에 주파수를 맞춥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그에게 아침의 고요와 음악, 그리고 아내 숙자 씨가 내려주는 향긋한 드립 커피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부부의 월 연금 수령액은 합쳐서 500만 원 남짓. 화려하진 않지만 두 사람이 소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엔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원 씨는 퇴임 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주 서예 교실에 나가 먹을 갈고 주말이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지금의 삶에 그는 더없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진우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를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정원 씨가 손주와 장기를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진우가 머뭇거리며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실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아내 숙자 씨도 며느리도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임을 눈치챘죠.
진우는 잘 다니던 중견기업에 사표를 냈다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꿈이었던 첨단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달간 공들여 만들었다는 수십 장짜리 사업 계획서를 아버지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시장 분석, 예상 수익, 미래 비전까지.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초기 투자금. 진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으로 받으신 1억 5천만 원 딱 3년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게 쳐서 반드시 2배로 갚겠습니다. 순간 정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것은 부부의 연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위급 상황을 대비해 둔 그야말로 노후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숙자 씨는 금방이라도 그러자고 말할 듯한 얼굴로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란 부모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정원 씨는 아들이 내민 사업 계획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겨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 계획을 상담해 주었던 경험이 이런 때를 위함이었을까요? 그는 아들의 계획서가 숫자로 가득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실이 빠져있음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대책, 자본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의 다음 단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장밋빛 희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한참을 생각하던 정원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네? 아버지 지금 뭐라고? 진우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고 했다. 이 돈은 빌려줄 수 없어. 정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를 너무나 믿고 사랑하기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돈은 나와 내 엄마의 남은 인생이 걸린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걸 너에게 줬다가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뿐더러 너는 평생 부모의 노후를 망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아비로서 도저히 너에게 그런 끔찍한 짐을 지게 할 수는 없다. 진우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절 못 믿으시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안정적인 길만 걸어오셨으니 제 도전이 무모해 보이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정원 씨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아내 숙자 씨는 옆에서 눈물만 훔쳤죠. 하지만 정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돈은 줄 수 없다. 하지만 내 경험과 인맥은 얼마든지 빌려주마. 내 사업 계획서에 부족한 점을 함께 채워나가고 내가 아는 농업 기술원 박사나 금융 전문가를 연결해주겠다. 스스로의 힘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고 투자자를 설득해보거라. 진짜 내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 정도 고생은 각오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진우에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됐습니다. 아버지 도움 따위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가족들을 데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정원 씨 부부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숙자 씨는 남편을 원망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정원 씨 역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혹독한 아버지가 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아들 내외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원 씨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아내 몰래 아들의 SNS를 들여다보며 소식을 확인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조심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를 줄여 이사한 돈과 은행에서 받은 소액 창업 대출을 합쳐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비닐하우스를 얻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혼자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며 책과 유튜브를 보며 농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 주말 정원 씨 부부는 아들 몰래 비닐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본 아들의 모습은 수척했지만 흙투성이가 된 채 땀 흘리는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생기와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원 씨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소.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환 씨 부부의 평화로운 주말 아침.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아들 진우와 가족들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구니에는 진우가 직접 키운 아침 이슬 머금은 싱싱한 토마토와 오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수확한 것들이에요. 제일 먼저 맛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진우는 쭈뼛거리며 봉투 하나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5만 원권 20장,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빌리려던 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힘으로 처음 번 큰돈이에요. 아버지, 그때 돈 빌려주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그 돈을 쉽게 받았다면 저는 분명 1년도 안 돼서 다 날리고 지금쯤 폐인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돈의 무서움과 땀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들이 내민 돈을 받는 대신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모두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게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부자푸즈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서운함과 원망의 벽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때로는 매정하게 등을 돌려 스스로 일어서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부자는 서로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정환 씨의 텃밭에는 아들이 가져온 스마트팜의 작은 모종들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댈지언정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부모와 자식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정환 씨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가장 값지고 찬란한 노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적 외래 환자 치료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십 년간 부자들을 연구한 토마스 스탠이라는 박사가 만든 말인데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부모들의 행동을 마치 병원에 다니는 환자 돌보듯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이런 부모의 지원이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능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부모에게 계속 돈을 받는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써버리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자립한 자녀들은 자기 소득의 15%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반면에 부모에게 손 벌리는 자녀들은 저축률이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돈을 마치 자기 월급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돈을 모아서 불려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쓰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원이 과연 한두 번으로 끝날까요? 통계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무려 23년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집 살 때, 심지어 손주 양육비까지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더 무서운데요.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나중에 자녀의 소득을 높이는데 분명 도움이 되지만 생활비나 용돈처럼 계속해서 주는 돈은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아서 결국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가족의 불화입니다. 유독 한 자녀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면 다른 형제들은 말 못할 박탈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 분쟁의 60% 이상이 부모님이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불공평함을 느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공정함을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 불공평한 지원은 결국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노후도 지키고 자식의 인생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명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언제 지원하느냐보다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금융습관은 7살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수억 원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둘째, 조건 없는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지원을 해야 한다면 지원의 목표와 기간, 금액을 자녀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주지만 5년 안에는 반드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와 같이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대화하며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 자신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튼튼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안정되어야 자식들도 심리적인 부담 없이 자기 인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에게 기댈 때보다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식의 행복은 결국 스스로 일어서는 것에 있다는 말이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잠깐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돈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무분별한 지원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길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지원의 원칙을 바로 세우시고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식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의 노후를 전부 내어주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국가가 마련해 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더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이지요.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자녀가 사업 자금 때문에 집을 팔아달라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할 때가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일 텐데요. 이때 주택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도 지키고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만 55세 이상이시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담보로 나라에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첫째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평생 내 집에서 살 수 있고 둘째로는 나라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끊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집값이 연금 받은 총액보다 떨어져도 자식에게 그 차액을 물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이 되고요. 세금 깎아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이 집은 이미 나라에 맡기고 우리 부부의 노후 연금으로 쓰고 있단다. 그래서 담보로 주거나 팔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근거로 딱 잘라 이야기하면 자녀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의 다급한 사정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때가 많으시죠.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 금융복지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아주 고마운 곳입니다. 여기에 찾아가시면 지금 우리 집 살림살이가 어떤지 꼼꼼하게 봐주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현실적으로 분석해줍니다. 만약 이미 자녀 때문에 빚을 지셨다면 빚을 어떻게 조정하고 갚아나갈지 계획도 함께 세워주고요. 당장 생활비나 병원비가 급할 때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은 없는지 찾아서 연결까지 해줍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주기 직전 정말 이게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또 이미 빌려준 돈 때문에 내 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전문가의 냉철한 조언 한마디가 자녀의 눈물 섞인 호소를 이겨낼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강가에 걸어가게 하는 매정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속 다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지원에 대한 우리 집만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가족들 앞에서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집 얻는데 1억 원까지는 보태주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을 하거나 집을 넓히는 건 너희들 힘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과 한도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진정한 경제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오신 삶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주변의 인맥이야말로 돈보다 훨씬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지요.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그 분야에서 먼저 성공한 동창이나 후배가 있다면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과 경험을 지원해주는 것이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대화를 자녀와 꼭 나눠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1년 안에 잘못되면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거니? 투자한 돈을 다 날리면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대화가 자녀의 희망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 스스로가 사업의 위험성을 깨닫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자신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안정된 노후야말로 자녀의 어깨에 놓인 죄책감과 부담감을 덜어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자식이라는 길 위에 그늘을 들이우다 문득 돌아보니 나의 뿌리는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었네. 그 길의 끝에서 다시 나의 숲을 가꾸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저무는 노을이 말해주네. 우리네 인생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두 갈래 길이 있는 듯합니다. 한쪽에는 자식의 눈물 앞에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마저 내어주고 텅 빈 지갑과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은 채 힘겨운 황혼을 맞이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자식 잘 되라고 바친 평생의 모든 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되고 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눈물을 머금고 자식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아픔을 견뎌낸 어르신이 계십니다. 당장은 서운해하는 자식의 얼굴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꿋꿋이 나의 노후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히 일어선 자녀로부터 그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서로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르신,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 여기며 살아오신 그 깊은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 용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주택연금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제도들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감정적인 호소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패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따뜻한 등대입니다. 이 집은 이미 나라에 맡겨 우리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고 있단다.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너에게 기댈 수 없으니 이제 너의 힘으로 날아오르라는 부모의 가장 깊고 진실된 응원입니다. 품 안의 자식은 날갯짓을 잊어버리지만 둥지 밖으로 밀어낸 자식은 비로소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웁니다. 돈으로 해결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수십 년 세월이 응축된 지혜와 경험으로 자식의 길을 비춰주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차가운 돈다발 대신 실패의 위험을 함께 고민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 불편한 대화야말로 자식을 더 큰 나락에서 구해내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떡할 거니? 이 질문은 저주가 아니라 실패마저도 보듬으려는 부모의 애끓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르신,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안정된 노후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이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해방일 것입니다. 이제 그늘을 거두고 당신의 이름으로 온전히 빛나십시오. 한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애써온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역사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쓰여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우리 모두의 행복이며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임을 잊지 마십시오.